30대 초반의 결혼 2년 차의 남자입니다. 저보다 10살 연하의 아내는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생일 파티 때 놀러 간 클럽에서 어쩌다 처음 만났는데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도 대화가 잘 통하던 아내에게 그 이상의 감정을 느껴 연애를 시작하려던 차였습니다. 아내에게 고백을 하려고 약속을 잡고 고백을 하기로 해 만난 그날의 아내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친언니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나왔더라고요. 묘하게 아내를 닮았는데 파릇파릇한 21살 여대생인 아내와는 다르게 묘하게 풍기는 성숙미가 느껴졌습니다. 큰언니인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내와는 터울이 조금 있어 보이는 제 또래 정도로 보이던 외모 때문이었어요. 당시 아내에게 고백한 게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언니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눈웃음을 치고 끼부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언니로 보이는 사람을 저에게 소개할 때 너무 깜짝 놀라 마시던 커피를 뿜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큰언니로 착각한 사람은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장모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옅은 와인색으로 염색한 머리 스타일이 대학생 딸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잘 어울렸습니다. 민소매의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팔뚝에도 늘어진 군살 하나 없이 탄탄했습니다. 피부도 어찌나 고운지 화장기가 거의 보이질 않는데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의 외모를 그대로 가져다 박은 듯한 외모 또한 오히려 성숙미가 느껴져서 그런지 한층 더 고혹적인 분위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예쁘시다고 분위기를 돌리고 있는데 어두운 표정에 아내가 저에게 전한 의외의 소식. 아내의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하고 데이트 자리에 같이 나온 거고 저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나무라며 닮을 게 없어서 21살에 애 낳는 것까지 닮느냐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저를 탓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젊어 보이는 겉모습만큼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셔서 조금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고를 친 건 저인데 오히려 다 큰 성인인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른 결과라며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 당사자인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아내 또한 그동안 클럽에서 그렇게 만나 하루를 보낸 여자들과는 다른 모습에 반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려고 준비해온 반지를 내밀며 따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고백이 아닌 청혼을 해버렸습니다. 처음 본 그날로부터 2달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간이었고 애인도 아니었던 아내에 대해 막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지만 당시 21살밖에 안 된 아내에게도 짐을 지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당시에 아내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에게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오히려 그런 결정을 내린 저를 보고 남자다워서 좋다며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내도 아름다웠지만 혼주석에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신 장모님도 너무 고우셨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하객들까지 통틀어서도 장모님보다 예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21살짜리 여자를 데려가냐며 놀리던 친구들도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너네 장모님 미모가 장난 아니라며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더 뿌듯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아내와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다들 그렇든 너무 행복하지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10살 연하의 아내가 반겨주는데 이따금씩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점차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출산 후 받는 스트레스였어요.
나름 명문대를 다니던 아내는 이렇게 자기는 원하던 공부도 끝마치지 못하고 이대로 아무런 경험 없이 끝날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벌이로는 대출금부터 아내의 학비까지 보태기엔 빠듯했습니다. 거기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까지 쓰게 되면 저금은커녕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통장을 손가락 빨며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그 사실을 안 장모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애를 봐주고 살림을 돕고 싶다고요. 장모님도 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던 거죠. 그렇게 장모님과 저, 아내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육아부터 집안 살림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도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뒤처진 걸 따라잡으려면 보통 노력으론 안 된다며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독서실에 들려 모자란 공부와 일습을 하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와는 침대만 서로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대신 장모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집착을 이해해주는 저희 모습을 보고 장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저희 불찰로 인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한쪽 뺨으로만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가가 없기는 왜 없냐며 차차 알게 될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해오셨지요. 최근 들어 부쩍 옷이 얇아지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싶어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습니다.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 하루 종일 살림에 지친 장모님을 대신해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애가 잠들면 자기에게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해오셨습니다. 짧은 반바지와 품이 커다란 민소매티만 입고 계셨는데 아내도 독서실에서 늦게 오는 날이기도 했고 말투에서 나오는 묘한 기류에 오늘 드디어 올게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아기는 잠에 들었고 저는 조심조심 장모님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편한 복장 그대로 옆으로 누워 계시는 장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 앉아서는 이쪽에 와서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자네 나한테 숨기는 거 없나? 라고 대뜸 물으시는 말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 하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령 이런 거 말이지. 라고 하시며 장모님은 제 앞에 낯이 익은 하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몰래 월급을 빼돌려 만든 비상금 봉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창의성이 없다고 한 세대가 지나 내 딸이 결혼을 했는데도 남자들은 돈 숨기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며 혀를 차시곤 돈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장모님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저를 보며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장모님에게 안 된다며 뜯어말릴 틈도 없이 장모님 손에는 제가 변기 뒤쪽에 숨겨놓은 돈뭉치까지 찾으셔선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며 애써 모은 제 비상금을 전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새하얀 장모님의 발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는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새하얀 그 발등을 따라 저도 모르게 저희 시선이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잔소리를 하시던 장모님은 저희 시선을 느끼셨는지 갑자기 잔소리를 멈추시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네의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싫지는 않아. 라고 하시며 옆으로 다가와 제 볼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니 저는 이성을 잃고 장모님을 강하게 끌어안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강렬한 포옹에도 장모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잠깐의 정적이 생긴 뒤 저도 모르게 저희 얼굴을 장모님 가까이 움직이고 있던 찰나. 장모님이 저를 살짝 밀어내시면서 딸아이가 올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는 말을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품에 살짝 남아있는 장모님의 향기를 느끼며 장모님의 방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내가 독서실에 들려 늦게 오는 날이 되면 저는 둘만의 새로운 비밀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 걸 알지만 일주일 내내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아내보다 매일 퇴근하는 저를 반겨주시는 장모님이 더 저희 아내인 것만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였더라. 자취방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2층 집 현관을 힐끔거리게 된 게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윗집 주인 누나, 아니 아줌마,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이 번쩍 뜨였었죠. 나이는 40대 초중반이라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20대 특유의 풋풋함 대신 농익은 과일 같은 매혹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세련된 옷차림에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눈가의 주름마저도 왠지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와, 저런 여자는 과연 어떨까? 사실 내가 또래 여자를 꽤 많이 만나보았지만 날 만족시켜주는 여자는 없었다고 할까요? 뭔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미쳤네요. 제가 좀 많이 거친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연상녀와 연애를 한참 꿈꾸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주인 여자가 하필이면 딱 내 스타일이었죠. 문제는 나는 20대 후반, 누나는 40대 초반 넘사벽 나이 차이였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짝사랑은 멈출 수 없었네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 일부러 2층에서 숨 고르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이 주인 집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서 말이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었네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인 아줌마가 혼자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나 나도 모르게 혹시 하는 엉뚱한 기대를 품게 된 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이 띠링 울렸어요. 발신자는 주인집 아줌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줌마에게 흑심을 품고 있단 사실이 너무 티가 났나? 그래서 빌라에서 쫓아낼 건가?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어요. 여보세요. 아줌마세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삑살이 날 뻔했죠. 어머, 학수 씨 맞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컴퓨터 좀 볼 줄 아세요? 네. 웬만큼은 볼 줄 알죠. 왜 그러세요? 아, 내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 학수 씨가 시간 되면 좀 봐줄 수 있을까 해서요. 도와달라고. 나한테. 이건 기회인가? 머릿속에서 드디어 내 꿈이 이뤄지나 뭔가가 번쩍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언제 가면 될까요? 정말요? 아이, 고마워라. 혹시 이번 주말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부탁하고 싶은데 주말 저녁, 그녀 집에서 저녁 식사라니 이건 거의 데이트 신청 아닌가. 혼자 별의별 생각과 상상을 하며 김칫국을 마셨네요. 네. 토요일 저녁 완전 괜찮습니다.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저녁 7시쯤 괜찮을까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뵐게요. 학수 씨, 고마워요. 주말 저녁 7시 주인 아줌마와 저녁 데이트 그것도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생각만으로도
흥분이 쉽게 가시지가 않더군요. 토요일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네요. 드디어 토요일 저녁 7시. 약속 시간 30분 전에 그녀 집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혹시 몰라 준비해 간 공구 박스가 들려 있었죠. 심장이 쿵쿵쿵. 마치 군대 가기 전날 밤처럼 긴장됐어요. 초인종 버튼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딩동 눌렀어요. 누구세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줌마 목소리. 더 떨려요. 저 학수인데요. 어머, 학수 씨, 어서 들어와요. 현관문이 드디어 활짝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숨을 먹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환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줌마는 얇은 슬립 드레스 차림이었던 거예요. 어깨끈이 흘러내릴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짙은 푸른색 실크 슬립 드레스는 조명 아래서 반짝이며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막 옷을 갈아입다 말고 나온 건지 한쪽 어깨는 완전히 드러나 있었고 쇄골과 어깨선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얼굴은 평소보다 더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듯 했죠.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여신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넋을 놓고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보며 아줌마는 살짝 당황한 듯 어깨끈을 끌어올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미안해요. 학수 씨,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라서 잠깐 잠들었다가 방금 깼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약간은 떨리는 듯 했어요. 사실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았네요. 몰래 뭘 훔쳐먹다 걸린 애처럼 당황스러워하고 또 아무리 잠들었다 깼다 하더라도 그리 급하게 안 나와도 되었을 텐데 더군다나 그 옷차림은 남자와 단둘이 있을 때 분위기 잡거나 남자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을 때나 입을 만한 옷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내게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 더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네요. 아이, 뭘 이런 걸 다 들고 왔어요? 애써 어색한 분위기를 돌리기 위한 질문 같았죠. 아, 혹시 몰라서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폼 잡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냥 아줌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호호. 역시 학수 씨는 꼼꼼하네. 들어와요. 들어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은은하게 풍기는 좋은 냄새.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늑하고 예뻤어요. 잠시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편안한 차림인데도 진짜 예뻤네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아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자, 여기 앉아요. 따뜻한 둥글레차 끓여놨는데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디 있어요? 아, 컴퓨터는 저 방에 있어요. 저가 컴맹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학수 씨만 믿어요. 아줌마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네요. 학수 씨만 믿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죠.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 보니 낡은 데스크탑 컴퓨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본체를 열어보니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네요. 이건 좀 심하네요. 일단 청소부터 해야겠어요. 나는 능숙하게 드라이버를 꺼내 먼지 제거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어머,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아이, 창피해라.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오래된 컴퓨터는 다 그래요. 괜히 쿨한 척 대답하며 먼지를 털어냈어요. 학수 씨는 진짜 손재주도 좋네. 못하는 게 뭐야? 칭찬에 약한 나는 또다시 어깨가 으쓱. 더욱 열심히 먼지를 털고 부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데요? 그냥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게임도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게임. 갑자기 게임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살짝 당황했죠. 혹시 어떤 게임 하시는 거 있으세요? 나? 자주는 아니고 가끔 심심할 때 롤은 좀 하는 편인데. 롤이라니
40대 아줌마가 롤을 한다고요.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진짜요? 롤 하세요? 혹시 티어가 어디신데요? 나도 모르게 롤 티어를 캐묻고 있었네요. 나 서포시고 실버사 부끄럽지만 실버사라고요? 와,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는데요. 저 골드의 원딜인데 나도 모르게 롤 부심을 부려버렸지 뭐예요. 혹시 컴퓨터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저랑 듀오 하실래요? 어머, 정말요? 학수 씨랑 듀오? 나야 땡큐지. 아줌마도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듀오 확정. 야호. 속으로 만세를 불렀죠. 며칠 뒤 주문한 CPU랑 그래픽카드가 택배로 도착했어요. 드디어 대망의 토요일 저녁. 공구 박스를 챙겨 다시 주인 집으로 향했죠.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지난번보다 더 떨렸어요. 단순한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썸 아니. 어쩌면 썸 이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자 바로 문이 열렸어요. 학수 씨. 기다렸어요. 활짝 웃는 주인 아줌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 건 역시 기분 탓인가? 아니야. 진짜 예뻐진 것 같았어요. 능숙하게 컴퓨터 본체를 열고 새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교체했죠. 윈도우도 새로 깔고 드라이버도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까지 꼼꼼하게 설치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아줌마 옆에서 신기한 듯 지켜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와, 학수 씨 진짜 능력자네. 뚝딱뚝딱 금방 하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칭찬 들으니 힘이 솟아났어요. 아니, 다른 쪽으로도 힘이 불끈 들어가더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롤만 설치하면 끝이에요. 능숙하게 롤 런처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시작했죠. 학수 씨, 저녁은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잘 됐네. 나도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밥 먹고 가요. 별건 없지만. 정말요? 저야 완전 땡큐죠.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너무 솔직하게 기뻐해 버렸네요. 아줌마 귀엽다는 듯 웃었어요. 간단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묘했죠. 어색하면서도 설레고 긴장되면서도 편안하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건가? 고백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백 번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대로 어영부영 넘어가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 저 사실 아줌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죠. 뭔데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아줌마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것 같았죠. 저 아줌마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아줌마 좋아했어요. 드디어 고백,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계속 아줌마 생각나고 계속 보고 싶고 그랬어요. 숨 막히는 정적. 아줌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역시 무리였나?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말해서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어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갑자기 아줌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사실 학수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좀 호감 있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귀를 의심했죠. 진짜요? 저한테 호감이 있었다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그럼 저랑 사귀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에이. 사귀는 건 좀 너무 무리잖아요. 대신 우린 이제 롤 듀오 파트너잖아? 아줌마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게임상에서 애인 하다가 서로 맘이 맞으면 그때 현실 애인 어때요? 와, 그건 재밌겠는데.
아줌마는 웃으며 밥을 더 퍼줬어요. 밥맛이 꿀맛이었어요. 아니, 꿀보다 더 달콤했죠. 밥을 후딱 해치우고 드디어 롤 듀오 시작. 나는 원딜, 아줌마는 서폿. 듀오 랭겜을 돌리면서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안녕하세요. 30살 평범한 미혼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방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겨우 턱걸이로 취업해서 서울 생활 시작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네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정신없이 서울 올라와서 회사 근처 원룸 잡고 자취 시작했는데 시간이 진짜 쏜살같이 흘렀어요.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서울 물가는 살인적이고 그래도 나름 5년 버텼습니다.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젠 자취 베테랑 다 됐죠. 씁쓸하게 사건의 발단은 반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파주 원룸 건물이 덜컥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는 거예요. 건물 관리인한테 전화 와서 앞으로 관리비는 바뀐 건물주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주인이 바뀌었나 보다. 별 생각 없이 넘겼죠. 사실 주인 얼굴 볼 일도 거의 없고 그냥 월세 꼬박꼬박 내고 조용히 사는 게 최고니까요. 그리고 보름쯤 뒤였나 2층 주인 집에 누가 이사 오는지 집 나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로운 주인이 이사 왔나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에 건물관리인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그래서 2층 주인 세대로 내려갔죠. 똑똑 문을 두드리니 문이 열리고 거기서 처음 주인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처음 딱 왔을 때 나이 가늠이 안 됐어요. 세련된 느낌에 웃는 모습이 엄청 밝고 유쾌하더라고요. 계약서 쓰면서 주민등록번호 슬쩍 봤는데 79년생 헉 45살이래요.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연상이었어요. 나이 듣고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외모도 예뻤지만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이 진짜 매력적이었거든요. 계약서 작성하면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말투도 친절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이 뭐랄까 자취 오래 하다 보니 엄마처럼 살뜰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오랜만이라 그런가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연륜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솔직히 처음부터 사귀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죠. 제가 사는 원룸은 파주 외곽주택단지에 있는 신축 건물이에요. 주변에 큰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진짜 많아요. 다들 조용조용히 살아서 동네 분위기도 엄청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건물 자체도 신축이라 방음도 꽤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5년 자취하는 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그 아줌마가 이사 오고 넉 달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에는 건물에 누가 사는지, 뭘 하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잘 지내는 게 최고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래층에서 진짜 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초여름이라 창문 활짝 열어놓고 있었는데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 보면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깜짝 놀랐어요.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암튼 아주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분명 주인 아줌마는 혼자 산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줌마에게 남자가 생긴 거였네요. 질투가 나더군요. 제가 여자를 만나면 잠자리에 좀 집착하는 편인데 매번 그런 이유로 여자친구와 헤어졌거든요. 그녀들 대부분이 날 이상한 남자 취급을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선배를 따라 노래방을 갔다가 이 씨랑 논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잘 맞는 여자는 처음 만나본 것 같다고 하니 그 미 씨가 하는 말이 웬만한 아가씨들은 감당하기 힘들겠다 하며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게 되었죠. 아, 내가 좀 특이 체질에 평범한 놈은 아니구나. 이후 한동안 연애를 못하고 있으면서 아줌마와 연애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주인 아줌마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회사 앞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1층 주차장에서 우연히 주인 여자랑 마주쳤어요. 레깅스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길래 이 시간에 운동 가시나 봐요? 하고 인사했죠. 주인 아줌마는 네, 저는 조용한 시간에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히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TV 보는데 술을 어중간하게 마셔서 그런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가심으로 맥주나 한 캔 더 할까 싶어서 편의점에 내려갔죠. 캔맥주랑 간단한 안주거리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걸 마침 운동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 아줌마를 또 마주친 거예요. 신기하게 자꾸 마주치네. 주인 아줌마가 먼저 총각도 만났네.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 길인가 봐요.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네, 갑자기 시원한 맥주가 한 잔 생각나서요. 했더니 주인 아줌마가 나도 집에 들어가면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려고 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한 잔 할래요? 하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어머, 웬일이니? 이 아줌마, 나한테 진짜로 관심 있나? 속으로는 엄청 설렜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덤덤한 척. 네. 혼자 마시면 술맛도 안 나는데 같이 마셔주신다면야 저야 좋죠. 하면서 따라 올라갔죠. 계단을 오르면서 속으로 그나저나 새로 사귄 남자친구는 어쩌고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랑 같이 마시려고 했는데 내가 꼽살이 낀 건가? 괜히 눈치 보이더군요. 주인 아줌마 집에 들어서자마자 조심스럽게 혹시 남자친구분도 같이 드시려고 하고 물어봤어요. 주인 아줌마는 크크 웃으면서 남자친구? 없어요. 헤어졌어요. 며칠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했던 거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층간소음의 원인이었던 남자친구가 사라졌다니 왠지 모르게 후련하면서도 살짝 아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늦은 밤까지 주인 아줌마랑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 10년 넘게 알콩달콩 잘 해오다가 남편이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우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서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남편의 잦은 출장과 술자리, 그리고 소원해진 부부관계 때문이었대요. 대기업 다닐 때는 평일에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고 주말에는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늘 붙어 다녔는데 남편이 갑자기 술 마시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 회사 그만두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어 였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보다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서 주인 아줌마 입장에선 아무리 중소기업 조건이 좋아도 대기업만 하겠냐며 며칠 동안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이직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며 결국 이직을 하고 말았대요. 문제는 이직과 동시에 남편이 해외 출장이랑 술자리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 거죠. 주인 아줌마는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항상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마음 떠난 아버지를 평생 놓지 못했던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다고.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던 주인 아줌마의 어린 시절은 아무도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적이고 착실한 남자만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래서 남편을 엄청 가정적인 사람으로 알고 결혼했는데 결국 남편도 변하더라는 거죠. 남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해외 출장을 가 있으니 주인 아줌마 불만은 점점 커져갔대요. 신랑이 혹시 나한테 권태기를 느끼는 건 아닐까? 혹시 여직원이랑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생겨나고 그러다 결국 1년 전에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기운에 넋두리하는 주인 아줌마 얘기를 들어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했어요. 저렇게 밝고 쾌활한 사람도 속으로는 아픔이 있었구나 싶고 그날 이후로 PC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게임상이지만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우리는 장난스럽게 자기야, 여보, 서방님이란 호칭을 쓰면서 지내게 됐어요. 가끔 서로 술 친구도 되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죠. 마치 진짜 애인처럼 말이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 집에 들러서 같이 저녁 먹고 커피 한잔 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줌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고. 냉큼 좋다고 했죠. 주인 집으로 가니 주인 아줌마가 분주하게 저녁상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갈비찜에 차돌된장찌개 혼자 사는 여자 집밥 퀄리티가 아니었어요. 요리 솜씨도 엄청 좋더라고요. 누나가 저를 위해 저녁상 차리는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좀 쑥스러웠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후식으로 시원한 아이스 커피까지 마시면서 어색함을 애써 감추려 할 때 그녀가 먼저 술 한잔 할래요? 하고 제안했죠. 냉장고에서 맥주 몇 캔을 꺼내 함께 마시다 보니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고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사라졌어요. 맥주 몇 캔을 비우자 누나가 갑자기 학수 씨는 왜 여자친구 안 사귀어요? 라고 물어봤네요. 저요? 사실은 제 여자 취향이 좀 독특해서요. 누나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라는 한편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되물었죠. 네. 어떡해요? 제가 솔직히 연애를 좀 많이 해본 편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하나같이 저보고 변태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밖에 모른다고 학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죠. 제가 좀 잠자리에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여자를 아직 못 만나서요.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나도 궁금하긴 하네요. 학수 씨랑 사귀면 과연 어떨지? 라며 장난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꽤나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학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런 게임상 애인 그만하고 실제 애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 말이죠. 학수의 궁금증 유발 작전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넘어왔어요. 사실 그녀도 꽤 오랫동안 남자친구가 없었던 터라 학수의 적극적인 태도에 마음이 끌렸던 거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에이, 난 이미 결혼도 했었고 나이도 45살인데 학수 씨가 너무 손해잖아 라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네요. 하지만 학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서로 마음만 통하면 되죠. 그리고 쿨하게 한번 만나봐요. 서로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고요. 라고 진지하게 설득했어요. 학수의 진심에 누나는 결국 마음을 열었죠. 학수 씨만 좋다면 까짓거 우리 한번 만나보죠. 너 누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고 학수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네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3개월 동안 참 좋았네요. 정말 저랑 맞아도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말이에요. 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다 해주는 거 있죠.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다 받아주고 아침 저녁 밥상도 차려주고 심지어 제 옷까지 사주더군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눈만 마주쳐도 웃고 손만 잡고 있어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행복했네요. 문제는 그녀가 저한테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재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귀기로 한 날 밤에도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15살 연상 아줌마랑 결혼이라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며칠 전에는 주인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재혼 얘기가 부담스러우면 일단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하고 제안하더라고요. 동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누나 제안을 듣고 문득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4년 정도 일해서 모은 돈이
고작 7천만 원 정도 돼요. 현재 반전세 투룸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5천만 원 빼면 현금 2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죠.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긴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들 장가 갈 때 넉넉하게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요. 아파트 전세도 3억이 훌쩍 넘는 현실에서 나이 30의 원룸 자취 생활이라니 누가 저한테 시집 오고 싶어 할까요? 순간 현실, 자각 제대로 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적지 않은 연봉 받으면서 나름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도 아직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언제 돈 모아서 아파트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주인 아줌마가 저랑 재혼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기 마음은 진심이라고 나이 차이 빼곤 다른 조건들은 저한테 너무 잘 맞다고 하루는 산부인과까지 다녀와서는 아직 이세도 충분히 나을 수 있대요. 걱정 말아요. 이러는데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에요. 사실 지금으로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인 아줌마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저 엄청 챙겨주고 심지어 재력까지.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하지만 이제껏 만나온 여자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면 주인 아줌마가 나이만 많을 뿐이지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나의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단 동거부터 시작하고 재혼은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지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후회할 일을 하는 것보다 후회할 일을 안 하는 것이 낫.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둘째는 고3인데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하여 첫째랑 함께 지내기로 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놀기 바쁘고 둘째는 독서실에서 생활하기 바쁩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타지로 이사를 해보는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파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 너 정희 아니니? 아, 누구? 나야 희선이. 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려나? 희선이? 부부고등학교 그 이희선? 그래, 얘 얼마만이야, 이게.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다. 한 번에 알아봤잖아.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예쁘네. 아우, 기집애. 아우,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그러게, 너 계속 파주 살았어? 왜 여태 한 번을 못 봤지? 아, 나 얼마 전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 왔어. 근데 이사 와서 이렇게 만나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무 반갑다.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 아, 나 장 보는 중이었어가지고. 너 연락처 알려줘. 내가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너무 반갑다. 그래, 그래. 그러면 연락해. 장 보고 잘 들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어 조금 우울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 희선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와 희선아. 와, 집도 좋다 정이야.
이거 그냥 과일 좀 사왔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느라 그래. 잘 먹을게.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었고, 친구가 사온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피랑 함께 내왔어요. 어머, 이거 커피 너무 맛있다. 점심도 잘 먹었는데 후식도 너무 맛있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어렸을 적 얘기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웃고 떠드느라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정희 친구 이희선이라고 해요. 아, 당신이 만났다던 동창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와서 많이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정희 데리고 종종 놀고 그럴게요.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 저녁 먹자. 다음에는 내가 초대할게. 시간 너무 늦었다. 우리 신랑도 기다릴라. 또 보자.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희선이랑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인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희선이랑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희선이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갔어요. 희선이 남편이랑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남편들도 친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형님 하면서 희선이 남편분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 이후 부부끼리 종종 만났고 남편들은 따로 골프 치러도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라운딩하고 와서 펜션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하자고요. 서로 일정을 잡아서 펜션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되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한참을 술이랑 고기랑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많이 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희선이는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면서 쉿, 저예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석현 씨?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정희 씨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위험하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요? 그냥 술 좀 깰 겸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저도 그럼 술 좀 깨야겠네요. 같이 걸어요. 희선이는 아직 자요? 네. 어쩐지 주량을 너무 넘어서 마신다 했어요. 반이 즐거웠나 봐요. 저희 남편도요. 저렇게까지 술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석현 씨랑 요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런지 들떴나 봐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이 예쁘고 애교도 많은 와이프도 있고. 네? 석현 씨도 희선이 같은 좋은 와이프 있잖아요. 희선이도 참 좋은 여자죠. 근데 너무 털털해서 탈이에요.
그게 희선이 매력인걸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석현 씨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는데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잠깐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석현 씨, 우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저 정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정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석현 씨, 자꾸 이러면 저 희선이 얼굴 못 봐요. 이러지 마세요. 술도 취했는데 저보다 어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석현 씨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석현 씨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자와 그것도 내 남편과 같이 놀러온 펜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저에게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펜션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친구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도 희선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희선이 남편과 만나니 그때마다 희선이도 자유의 몸이니까 제 남편도 희선이를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희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요. 저는 희선이도 뭔가 눈치를 챘나 싶었습니다. 희선이가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나랑 네 남편도 그때 펜션에서부터였어.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네 남편 꼬셨거든.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너가 부러웠고 네 남편이 탐나더라? 뭐라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이랑 네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 너는 내 남편이랑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너도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 내 남편도 집에 와서는 헛짓하고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석훈 씨를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친구랑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며 저는 사업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남달랐던 사연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졌지만 일평생 혼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예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네요. 특히나 제가 살던 곳은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면 사돈의 팔촌까지 누구인지 다 아는
그런 조그만 시골 읍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자의 사정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푸짐한 안주거리였지요. 제 어머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양조장을 운영해서 시골이었지만 부족할 것 없이 자랐습니다. 마을에서도 외할아버지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유지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태어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어린 어머니가 걱정되어 손수 키우시며 재혼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고명딸이라 외할아버지와 오빠들로부터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앞날을 위해 서울로 유학 보내며 가르쳤지요. 그런 어머니가 대학을 들어간 후 학업을 덜 마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부른 상태로 들어오니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냐 대체. 이러려고 내가 널 서울로 보낸 줄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곱게만 길렀건만 어떻게 이렇게 네가 부모 가슴에 어떤 자식이야? 사는 곳은 알고 있는 거지? 도대체 뱃속 아기 애비가 누구야? 당장 말하지 못해? 그만해요. 일단 차근차근 내 말 좀 들어보자. 가족들이 다들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아빠와 오빠들 얘기 잘 듣고 우리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 우리는 네 편이야.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죄송해요.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외할아버지,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의 성화에도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제가 태어날 때까지 아버지에 대해 이런 반고도 없었습니다. 마을 분위기상 양조장 집 처녀가 애를 뵈서 낳았다는 소리가 인근에 쫙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상심이 커져 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차분하면서도 이성적인 작은 외삼촌은 보다 못해 서울로 올라가 수소문하며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기거했던 하숙집과 학교를 줄 서시고 다니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을 찾으러 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외삼촌들은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도 못하고 임신해서 누구보다도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의 배는 점점 불러와 출산이 임박해지며 외할아버지의 시름 또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한겨울 어느 날 저를 낳았어요. 저는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한숨, 외삼촌들과 외할아버지의 시름 속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미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더 정들기 전에 단단히 맘먹고 보내도록 하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야. 고집 피운들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너 잘 생각해야 돼. 라며 외삼촌이 다가오며 어떻게든 어머니 품 안에 저를 빼앗으려 하자 어머니는 온몸을 다해 저를 안 뺏기려고 이를 악물고 악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건들지 마. 아무도 내 새끼한테 손댈 수 없어. 다 태어난 애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엄마하고 생리별을 해야 하는데?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 지킬 거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키울 테니 아무도 내게서 아들을 빼앗아갈 수 없어.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끔찍이 아꼈던 외삼촌들은 저를 보육원에 보내고 어머니를 새 출발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울고불며 매달리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해 저는 다행히도 어머니 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낳고 난 이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로 심해지자 스스로 집안의 수치로 여긴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나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된 어머니는 살아가는 데 마땅한 기술이나 능력이 되지 않고 어린 저도 있어 대학가 근처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난생 처음 하는 식당 일이라 많이 서툴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한 덕에 식당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어린 저를 돌볼 수 있었지요. 제가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 만큼 자랐어도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언뜻 내비치는 어머니의 언행 속에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아예 입에 대지 못합니다. 사과만 먹으면 목 안이 간질간질해져서 퉁퉁 붓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사과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를 보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쩜 그 사람이랑 이렇게 똑같을까. 그이도 사과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고 계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혈기왕성했던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밤 늦게까지 노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한 친구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넌 한 번도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 안 하더라. 어떤 분이신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앞집, 뒷집으로 살며 함께 보고 자라온 사이라 그런 질문은 우리 사이에서는 금기시 되었죠. 그러나 호기심이 이미 의리를 앞선 상태라 저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이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그만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너네 엄마나 너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친구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야 했어요. 다친애는 괜찮은가요? 우리 애가 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친애 부모님께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다행히 저를 용서해 주셔서 크게 벌은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친구 집에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한 일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대들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잘못 안 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제게 말을 안 해주세요? 진짜로 아버지가 우리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제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먹먹한 얼굴로 한동안 할 말을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깊은 한숨과 함께 저희 얼굴을 감싸주면서 미안하고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운 미래에 본인의 슬픈 운명을 예감이라도 하듯 침대 옆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고급 시계에 낡은 가죽줄이 달린 것이더군요. 시계 안에는 짜맞춘 듯 JW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시계를 받아들었고 어머니는 당부하듯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잘 갖고 있어. 기회가 된다면 조금만 네가 모든 걸 이해할 나이가 오면 너희 아버지에 대해 모든 걸 말해줄게. 지금은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거든. 거울을 한번 보렴. 너처럼 늠름하고 잘생기고 총명하셨지. 너는 엄마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너 자신한테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저는 어린 맘에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 저는 어머니가 준 시계를 받아들고 그때부터 손에 차고 다니며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낡은 시계였지만 딱 봐도 고급진 것이었고 JW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후부터 저의 방황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사단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께서 방 안에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어요. 식당에도 안 나가시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니 제 속에서 뭔가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책가방을 내동댕이 친 채 얼른 어머니께 등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얼른 제게 업혀요. 얼른 병원에 가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다. 이렇게 좀 쉬고 나면 좋아질 거야. 걱정 말고 오늘 저녁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지? 엄마가 오늘은 좀 힘이 붙여 쉬고 싶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 주렴.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는 자식밥 못 챙겨 먹을까 걱정해 주셨고 기운 하나 없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그동안 속썩인 게 죄송하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밤새 끙끙 앓으시는 것이 제 어린 생각에도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몇 개월 뒤 식당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잦은 고통을 이기지 못했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야 말았던 거죠. 보호자가 있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는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외삼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4년 만에 형제의 해우였습니다. 혜주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산 거냐? 이 지경이 된 후에야 연락을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미련한 거사.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그냥 모두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떠났던 건데. 지금에서야 염치 없이 연락드려서 미안해요, 오빠. 모든 일을 내팽겨치고 달려온 두 분 외삼촌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난 후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가가 붉어지셨지요.
거칠어진 손마디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어머니의 외양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들은 먹먹한 심정으로 심각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그 몹쓸 병이 혜주에게까지 유전이 되다니. 마지막까지 어머니 모습이랑 비슷한 게 대체 어쩌면 좋냐.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었던 녀석이 지 팔자 지가 꼬다니만. 이대로 떠나가면 대체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보라고. 나쁜 녀석 같으니.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같은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일종의 목의 질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분 외삼촌들의 얼굴이 어두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희귀 질환이었던 탓에 수술하고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데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로 인해서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사셨는지, 그간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으며 그리워하셨던지, 마지막까지 막내딸 이름을 부르며 한많은 삶을 마감하셨던 얘기를 들은 후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더 나빠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음 정리를 하는 듯 쓸쓸하게 저를 보고 아껴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니. 어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마지막까지 또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죽은 뒤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너희 아버지도 너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너의 손목이 차여진 시계를 가지고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 보여주면 아마 너를 알아보실 거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누군가요? 네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김. 라고 말씀하시며 울컥 각혈을 하셨고, 이내 힘겨운 숨을 다 몰아내신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짧았다면 짧은 생을 마감하신 후 눈을 감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못 들은 것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어요. 다만 더 이상 어머니를 마중하러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던 외삼촌들도 불쌍하고 가련한 내 동생을 찾으시고 슬픔을 토해내면서 감지 못한 어머니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한참이나 방황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끝까지 듣지 못한 아버지의 기밀하는 성 외에 이름과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 못지않게 한많은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학생이었던 저는 양조장을 운영하시는 큰 외삼촌 댁에 가서 미운 오리새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정이 없던 큰 외삼촌과는 달리 큰 외숙모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잘 돌봐주셨어요. 외숙모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슬아의 아이가 없었기에 저를 더 그렇게 챙겨주는지도 모릅니다. 철달아 옷을 사주고 용돈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다 큰 외삼촌에게 들켜 큰 외숙모가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 게 어딘데 뭐하러 저런 자식 챙겨. 저 자식이 우리 혜주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다 들키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그러지 좀 마요. 어린애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어른들의 잘못을 애한테 몰아붙이면 아가씨 잃은 당신 마음이 나아져요? 외숙모는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고, 반면 외삼촌은 어머니가 힘겨운 삶을 살다 돌아가신 게 모두 제 탓이라 여겼는지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외숙모는 저를 진심으로 자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외숙모가 술을 빚는 양조장의 일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돕고자 했죠. 덕분에 그곳에서 저는 술을 만드는 기술을 어설프게나마 익힐 수 있었습니다. 큰 외숙모의 진심이 전해져서 그랬는지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큰 외숙모를 잘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외숙모를 찾았고 의논 드렸습니다. 아마도 외숙모가 없었으면 전 벌써 엇나가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과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되었지요. 남은 돈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독립할 만큼의 자금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부터 쭉 혼자 살게 되었네요. 방학 때 한 번씩 외숙모가 그리워서 내려가면 갈 때마다 외숙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에 비해 큰 외삼촌은 여전히 싸늘했기에 외숙모는 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반찬 한가득과 과일을 잔뜩 짐지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반찬에서 한 번씩 찾아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못 가니까
온 김에 많이 먹거라. 아휴, 딱한 것.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볼이 쏙 들어갔네. 그래도 외숙모 덕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의미는 찾았던 셈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으며 직장도 구했습니다. 큰 외숙모는 저를 여전히 아기 대하듯 챙기며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딱히 사귀는 사람도 없어 결혼은 미뤄두기로 했는데 큰 외숙모는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딸을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이었던지 연이 닿지 않았는데 외숙모는 툴툴거리더라고요. 내 조카가 얼마나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여자들이 다 눈이 먼 것 같아. 내가 더 좋은 신부감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봐. 네가 좋은 여자랑 가정 이루고 잘 살아야지 하늘에 계신 네 엄마도 마음이 좀 편하질 않겠니? 그리고 나도 그래야 네 걱정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외숙모의 진심 어린 말과 달리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녀들과 결정적으로 맺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다 엎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버지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시계 단서만으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라는 것과 시계에 새겨진 JW 이니셜, 이게 아버지를 찾는 단서의 전부였죠. 수년간 돈을 쓰면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저도 슬슬 단념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없었던 아버지, 이제라도 찾으면 뭐하나 싶고 괜히 아버지 찾아 나만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일부러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 안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삶에 대한 목표가 결혼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저의 관심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옮겨졌습니다. 적은 월급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밤낮으로 공부해가면서 투자했는데 운이 따랐던지 한동안 재미도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무리한 투자로 모든 걸 잃고 말았지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한 그 시절 너무 괴로워서 저는 매일매일 술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니던 회사까지 도망치듯 그만두며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시세가 되었죠. 상황을 모면할 자신이 없어 일단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저는 꾸역꾸역 그 집고를 해가며 살게 되었는데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 보니 무작정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삶의 막다른 길에서 결정된 시골행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 들어간 시골은 저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었어요. 가까운 마을과도 한참 떨어져 있었고 예전 화전민들이 거처했던 그런 곳 같았습니다. 이웃이라고는 옆집이 전부였던 곳인데 옆집에 가려 해도 빙 돌아서 한참 걸어가야 했네요. 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쌀과 당장 먹을 것을 샀고 일단 빚쟁이들은 따돌렸으나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어느 절에 계시는 스님이 한 번씩 오셔서 지내고 가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제 후줄근한 몰골을 보면서도 종교인답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차 한 잔 마시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인연인데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법이죠. 이렇듯 차 한 잔을 마시자는 스님의 초대에 응해 가보니 옆집 역시 단촐하게 짝이 없더군요. 빈손으로 가기 못해 드릴 만한 것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게 있을 리 만무했죠. 다만 가방 속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술이 있었습니다. 과거 외숙모를 도와 양조장에서 술을 빚던 일 덕분에 제가 마실 술은 직접 빚어서 먹고는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로나마 때우려고 들고 갔습니다. 스님, 마땅히 가져올 게 없어 제가 손수 빚은 청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스님께 무리한 선물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혹여나 제가 마시지 않더라도 이 귀한 술을 다른 분에게 선물해도 괜찮겠습니까, 처사님?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빚은 술이 입맛에 맞으시다면 재료값만 주면 제가 직접 담가드리겠다는 빈말도 집어넣었죠. 스님은 고깝게 듣지 않으며 크게 웃고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님과 인연이 되었어요. 스님은 제 처지를 알았던지 오다 가다 식량이 떨어질 때쯤 귀신같이 알고서 쌀과 반찬 등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먹을 복이 많았던지 예전엔 어머니가 챙겨주시고 그 다음 외숙모, 이제는 스님까지 챙겨주니 부모 복은 없지만
식복 하나는 끝내주게 있다 싶었습니다. 그곳이 한적한 곳이라 좋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이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언감생심 돈 좀 꿔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허투루 들으셨는지 별 반응이 없으셨지만 다음날 제 문 앞에는 10만 원이 담겨진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큰 외삼촌 집에 있으며 어깨 너머로 배웠던 막걸리를 빚다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10만 원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고조리서를 뒤져가며 여러 종류의 술을 연구하고 빚다 보니 제 속에 꺼져 있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저도 인근 마을 노인들처럼 술을 가지고 장에 나가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번 돈으로 또 다른 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돈푼이나마 모아서 스님에게 10만 원을 돌려드렸고 나름 빚쟁이 신분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고 있을 때 제 삶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장에 내다 팔던 가양주를 우연찮게 그 지역 축제 담당 관련자가 마셔보는 일이 있었는데 제 인생을 바꿔줄 제안을 했던 거죠. 선생님 술맛이 다채롭고 깊은 게 좋은 편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역 축제에 빚으신 술을 선보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좋은 소식인지라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날 당일 부스 하나를 얻어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했는데 없어서 못 팔 지경에 이르렀지요. 많은 양의 예약 주문까지 받은 저는 한동안 술을 빚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역 축제가 끝나고 주문받은 술을 빚으며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의 스님도 잠시 발길을 끊으시다가 몇 개월 만에 오셨지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저를 찾더니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 술이 뭔가 행운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지 또 술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때 선물 받은 전통주를 제가 몸담고 있는 절에 자주 오는 처사님께 선물 드렸답니다. 그런데 드셔보시고는 술을 직접 빚으신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셨어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며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한가해도 기꺼이 가보겠지만 저 역시 술에 관련된 주문을 잔뜩 받았던지라 잠시도 딴청을 피울 새가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물러날 줄만 알았는데 스님은 다시 한번 제게 청하더군요. 그분은 앓고 계신 지병이 있으신데 처사님이 주신 술을 드시고 한동안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뵙고 싶다고 간청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너무 바쁘시다 하면 모레쯤 이곳에 모시고 올 테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하셨고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 후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빚은 술로 그분의 몸이 좋아졌다고 하니 술이 아닌 약주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보람되더라고요. 며칠 후 스님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연락에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찾아뵈러 나갔습니다. 스님 저 왔습니다. 안에 계신가요? 몇 번을 불러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 잠시 출타한 것 같아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고 열리더군요.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고통 어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제 말을 듣고 반응하듯 기척이 느껴져 저는 불안한 예감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백발의 노인이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순간 예전의 병상에서 힘겨워하셨던 어머니를 떠올려 앞뒤 가리지 않고 얼른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는데 그곳을 보니 약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다 달라는 표현인 것 같아 얼른 약과 물을 입에 털어 넣어 드렸습니다. 노인은 약을 삼킨 뒤 정신이 들었는지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더군요. 가슴을 움켜쥐었던 손에서도 힘이 빠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쪽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리고서 몸을 추스르며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노인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안심시켜주기 위해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뒤통수에서 제게 시선을 떼지 않았던지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스님이 돌아왔는지 기척이 들렸습니다. 스님은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기분 좋게 웃으셨습니다. 손에는 뭘 사왔는지 장바구니가 잔뜩 두둑하니 있더라고요. 서로 인사들 좀 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어 장만해 왔습니다. 과일들이 아주 신선하고 좋더군요. 제가 좀 준비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며 장봐온 것을 주섬주섬 챙긴 스님이 과일을 내어왔습니다. 그때 사이에 안에 있던 노인이 밖으로 나왔고 힘껏 기지개를 피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고통스러워 보이는 얼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저와 그분에게 깎아온 과일을 권유했습니다만 계속 사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사과를 먹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스님보다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살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먼. 나도 같은 이유로 사과를 못 먹지.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놈의 알레르기 때문에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사과 근처에도 못 가요. 모르고 잘못 먹으면 병원 신세지고 난리가 나거든. 사과 못 먹는 분들이 흔치 않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 다 모이셨는지, 거기다 하필 저는 오늘 사과만 사왔네요. 스님의 명쾌한 정리에 같이 따라 웃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노인은 사과 일로 조금이나마 경계를 풀었던지 저 덕분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듭 제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끝에 제가 봤던 본인의 가슴 통증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름의 사연이 있다며 말을 터놓더군요. 우리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이었지. 그러나 그 예전 바뀐 정권에 의해 하루아침 거리에 나가게 되자 젊은 혈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 부조리함에 맞서 투쟁했어. 그때부터 지울 수 없는 병을 얻었지만 그 병을 더욱 악화시킨 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더욱 심해진 걸세. 네?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노인의 예기치 못한 로맨틱한 말에 실수가 터졌고 노인은 제 맘을 눈치챈 듯 덩달아 웃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과거 청산으로 인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읽어놓았던 기업을 일부 돌려받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며 얻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가슴병이 도지더군. 그런데 자네가 빚은 술을 먹고 가슴 통증이 완화되어 찾게 된 거야. 생각해보니 여러 번 신세를 지게 되는구만. 그것도 고맙네. 저는 그 얘기를 듣자 오히려 제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빚은 술로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이 들었으니 말입니다. 다음날 노인은 저를 친숙하게 대하며 제가 술 빚는 것을 구경하며 돕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많이 받은 주문 탓에 손이 모자랐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제가 더 반색했습니다. 나름 한 기업의 오너라는 분께서 굳은 일을 마다 않고 해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보잘것없는 저를 존중해주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며칠 걸려 했어야 할 일을 도와준 덕분에 정말 빨리 할 수 있었지요. 고두밥에 노력을 넣고 치댄 밑술을 항아리에 다 담고 품온을 유지하려 이불을 덮어두었습니다. 술 항아리가 많아 덮어야 할 이불이 모자라 제가 덮고 자던 이불도 동원되었지요. 회장님 덕분에 주문량을 다 맞추게 되었네요. 오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불만 좀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을 다 들은 노인은 제 방으로 이불을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불을 들고 나오는 순간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정지된 화면인 듯 노인이 어딘가를 향해 미동 없이 시선을 떼지 않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을 두어 번 불렀으나 응답이 없어 다가갔고 그는 책상 위 어지러져 놓인 책들에 시선을 못 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그는 제 말에 번쩍 정신이 들고는 무심결에 쳐다보았고 매번 느긋했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들고 나가려던 이불을 내려놓고 이끌리듯 책상 위로 다가섰지요. 노인이 잊지 못하는 그날 박제된 채 멈춰버린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손목시계를 떨리는 손으로 보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유품인지라 누구에게 함부로 다루게 할 수 없어 한 걸음에 달려가 손목시계를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알만하신 분이 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만지십니까?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제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계 대체 어디서 난 거요? 이건 저희 어머님 유품이에요.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 찾으라고 준 물건인데 뭐 아무튼 저도 나름 회장님 못지않게 사연이 많은 놈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이 바빠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라며 저는 이불을 가져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흘렀지만 망연자실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 노인이었네요.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는 마치 어떠한 것에 꽂혀 그 인과관계를 찾으러 다니느라 시공간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조각이 맞춰지자 노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일렁이는 듯했죠. 바보같이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한참이 지나도 노인이 나오지 않아 저는 처음 봤을 그때처럼 노인이 쓰러져 있을까봐 제 일을 멈추고 제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달리 심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망이질하며 멈추질 않았지요. 노인은 무사했고 공허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시계를 내게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겠나? 부탁함세.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왜 그러냐고 그건 제게 소중한 물건이라 낯선 이한테 꺼내줄 수 없다고 하니 그답지 않게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실해 보였고 애처로워 보여 저는 원하는 대로 주머니에 있던 어머니의 유품 시계를 다시 상에 꺼내 놓았고 그는 늘 간직하던 어머니 유품과 저를 번갈아 보며 손에 꼭 쥐고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그런 노인이 답답할 노릇이었죠. 최 선생, 이제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그 손목시계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소? 아까 얼핏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찾으라고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이오? 네, 그건 저희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말씀대로 그걸로 아버지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돈만 날리고 의미 없는 세월만 보냈죠. 이제 포기했어요. 보면 맘만 아프고 미련만 생길 것 같아 진작 처분하려고 했는데 차마 어머니 유품이라 또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중한 물건이긴 하지만 이 애물단지를 달고만 다니는 중입니다. 혹시 모친의 성함이 최혜주입니까? 옛날에 양조장 하던 집 사랑받던 막내딸인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일순간 등골이 쎄해져 온몸에 전율이 흘렸고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감정에 휩싸여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그와 저는 일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이끌리듯 바라보았고 노인은 한동안 오열을 한 후 벙쪄있는 제 얼굴을 만지고는 제가 평생을 갈망하고 듣고 봤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다니 설마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너를 낳은 줄은 몰랐다. 지독하게 서로를 사랑했던 젊은 날에 내 곁을 떠난 너희 엄마를 찾기 위해서 나 또한 최선을 다했어. 이것만은 진심으로 믿어주길 바란다. 비록 다른 사람과 가정을 가진 와중에서도 내 가슴속에는 평생을 그 사람을 못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았더라면 너에게까지 죄지지는 않았을걸.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노인의 품속에 계속 안겨 있었습니다. 제 나이 40 가까이 되도록 실체 없는 그리움 때문에 힘겨워할 때 저를 괴롭힌 그 실체를 마주하니 제 안의 모든 것이 풀어헤쳐지는 듯했지요. 아직도 그때의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제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부자상봉에 오열하는 와중에서도 고생만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웠지요. 이 순간의 기적을 못 본 어머니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아버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셨습니다. 80년대 혼란했던 시절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쫓기던 아버지가 어느 집으로 숨어 들어간 곳은 어머니가 서울에서 유학 시절을 보냈을 때 기거했던 하숙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상처 입은 아버지를 보고 기겁했던 어머니는 우선 사람만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버지도 어머니에 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여나 서로의 신상을 알게 되면 잘못될 것을 알았기에 암묵적으로 그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하숙방에 숨어든 아버지는 어머니 덕택에 상처가 아물어 은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치료해주면서 아버지가 싫지 않았고 이미 어머니의 고운 모습과 마음에 넋이 나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청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두 사람은 앞날을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차고 있던 시계를 건네며 시계의 시간을 멈춘 후 꼭 다시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잠복 중이었던 형사에게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아버지는 통탄스러워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몰랐어. 후에 시국이 바뀌어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 너희 어머니가 머물던 하숙집을 찾아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행적을 쫓지 못했고 그녀를 놓치고야 말았지. 그게 내 천추의 한이로구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을 무단히 했지만 그 흔적은 아버지 가슴에만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떠난 후였으니 그것도 참 허무하더라고요. 인연이란 놈은 왜 당시 두 분을 닿지 않게 했던 걸까? 모든 걸 다 포기할 때쯤에 왜 내게 아버지란 인연을 다시 맺게 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운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 피부치라는 것이 묘한 건지 어머니의 선물이라 여기며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 상소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술 한 잔 올리시고 늦게나마 해유하신 것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하셨지요. 그리고 한참을 앉아 계시며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려. 내가 당신을 만난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고왔던 당신이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우리 자식을 지켜내서 이렇게나마 만나는구려. 자식을 먼저 만났으니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늦지 않게 찾아가겠소. 아버지는 어머니 혼자 두고 쉽게 발걸음이 돌아서질 않았는지 어머니의 산소를 내려오며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외삼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외삼촌들을 만난 아버지는 그분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놀란 외삼촌들도 맞절을 했고요. 아버지는 자신을 소개하며 저를 돌봐준 지난 세월에 감사했습니다. 외삼촌들은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나 큰 외숙모님만큼은 그 순간 저를 축복하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네가 일이 잘 될 줄 알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고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 아버지한테 다 하길 바란다. 아버지가 외삼촌들을 만나고 난 후 외삼촌들이 저를 찾아와 그동안 무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봐서 두 분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만든 약주로 가슴 통증을 이겨내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약속한 것이 생각나셨는지 잠자듯 평안하게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저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복잡해진 것까지 사연에 읊진 않겠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서로 아버지의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 유산을 적지 않게 받았고 그걸로 빚을 해결한 후 현재는 주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전통주도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고 있고 저는 그 덕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네요. 더불어 저를 이해해주는 어머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외숙모의 수건이던 가정을 이뤄 제 아이들을 자주 보여주며 찾아뵙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못다한 사랑을 이루며 행복하실 거라 여기고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무용담 같은